저것과 이것이 자신의 짝을 잃은 상태를 도해치돌이라고 부른다. 도해치돌이는 원의 중심을 얻어서 무한하게 타자와 감응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오름도 하나의 무한한 소통으로 정립되고 그름도 하나의 무한한 소통으로 정립된다. 치돌이는 여닫이 문을 만들 때 그 문을 받치면서 동시에 회전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회전축을 가리키는 말이다. 천균이란 개념에서는 회전하는 물레의 비유가 중요했던 것처럼 도추라는 개념에서는 치돌이, 즉 추라는 비유가 중요하다. 문이란 기본적으로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지만 동시에 연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도구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문으로 하여금 이런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문의 치돌이다. 결국 치돌이가 없다면 문은 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치돌이가 달린 문을 통해서만 우리가 외부와 구분되면서도 동시에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 문을 통해서 출입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내부와 외부가 교차하는 지점, 즉 문지방을 통과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문지방은 내부인가 아니면 외부인가? 흥미롭게도 문지방이란 영역은 내부이면서도 동시에 외부이고 내부가 아니면서 동시에 외부도 아닌 기묘한 상태에 놓인 것이다. 장자가 저것과 이것이 자신의 짝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서 저것은 외부 즉 타자를 상징하고 이것은 내부 즉 주체를 상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저것과 이것이 자신의 짝을 잃은 상태란 우리가 자신이 주체인지 아니면 타자인지를 결정할 수 없는 어떤 임계점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우리에게서 나는 나다라는 식의 확고한 자의식은 자리를 잡을 수가 없다. 인칭적 자의식의 와해네. 지금 우리는 자신이라는 내부와 타자라는 외부의 경계선상에 즉 문지방에 서 있기 때문이다. 장자는 이런 상태를 바로 도추라고 이야기한다. 만약 우리가 이런 도추의 자리를 얻을 수 있다면 다시 말해 나와 타자 사이에 길이 열리는 문의 지도리에 서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무한하게 어떤 타자와도 가무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장자의 도추라는 개념에서는 회전하는 문을 그리고 천균이란 개념에서는 회전하는 물레의 이미지를 비유로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경우에서 모두 중요한 것은 회전이란 이미지다. 회전한다는 특성은 도추나 천균이 가리키는 판단 중지의 상태가 수동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매우 역동적이고 부단한 상태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 점에서 판단 중지의 상태란 실은 태풍의 눈과도 같은 상황으로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태풍의 주변부는 너무도 거칠고 위협적이지만 그 중심부는 고요해서 맑은 하늘이 보일 정도로 안정되고 평온하다. 겉으로 보기에 이 중심부는 마치 비워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태풍의 중심부는 단순하게 비워져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곳에 비어있는 상태란 강렬한 태풍을 가능하게 하는 부동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비어있는 태풍의 내부가 외부로의 강렬한 운동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내부가 더 비워지면질수록 태풍의 파괴력은 더 엄청난 법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원한의 중심을 얻는다라는 장자의 표현을 통해 중심에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을 내던져버리는 물레의 강력한 회전력을 직감할 수 있다. 가령 락강이었다면 장자가 천균과 도추의 개념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 판단 중지의 상태를 실제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것이다. 실제적인 것. 실제적인 것. 단독성을 볼 수 있는 거지. 실제적인 것. 실제의 윤리. 정신분석학의 네 가지 근본 개념에서 락강은 실제적인 상태를 즉 모순의 상태라고 규정한 적이 있다. 상징계 균열을 내니까 모순이지.
이것은 바로 장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저것과 이것이 자신의 짝을 잃은 상태, 즉 저것인지 이것인지를 구별할 수 없는 판단 중지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라깡도 상징적인 것이 지배하는 꿈의 세계를 벗어나 현실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일종의 판단 중지와도 같은 상태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을 것이다. 장자는 이런 판단 중지의 상태를 비움이나 망각이란 개념으로도 이야기한다. 그러나 우리는 비움이나 망각이란 개념에서 죽음의 의지나 허무주의와 같은 감정들을 읽어내서는 안 된다. 장자가 말한 비움과 망각의 상태란 사실 타자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매우 역동적인 상황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망각의 능동성과 창조성을 강조했던 니체의 다음 논의를 참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망각은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능동성이구나. 망각의 능동성. 영의 활동성인 것처럼, 공의 활동성인 것처럼. 아이는 순진무구함이며 망각이고 새로운 출발, 놀이, 스스로 도는 수레바퀴 최초의 움직임이며 성스러운 긍정이 아니던가. 그렇다. 창조라는 유의를 위해선 형제들이여 성스러운 긍정이 필요하다. 이제 정신은 자신의 의지를 원하고 세계를 장신했던 자는 이제 자신의 세계를 되찾는다. 니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한다. 니체의 논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망각이란 것을 일종의 백치 상태 혹은 단순한 기억력 저하의 상태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니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망각이란 기억을 초월하려는 능동적인 힘, 기억을 벗어나려는 치열한 투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모래성을 만들고 또 파도에 따라 부서지는 모래성을 보고 까르르 웃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상상해봐라. 그래서 망각은 망각 능력이고 건망증이고 증과 력. 이 아이는 왜 자신이 애써 만든 모래성이 속절없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가? 그것은 이 아이가 파도가 휘몰고 간 그 자리에 다시 새로운 모래성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황폐한 모래시장에서 파괴가 아닌 생성의 가능성을 엿보는 이 아이는 얼마나 자라투스트라를 닮아 있는가? 생성의 가능성. 만약 부서진 모래성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래서 좌절과 우울함에 빠지게 된다면 이 아이는 이전처럼 유쾌해질 수 없을 것이다. 사실 기억에 사로잡힌 아이란 이미 자라투스트라가 원하는 순진무구한 아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다 자란 성인이 된 우린 글자 그대로 아이가 될 수 있을까? 니체는 우리의 정신이 세 가지 변화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다. 낙타에서 사자로, 그리고 사자에서 최종적으로 아이로. 낙타가 자신의 것이 아닌 짐을 고집스럽게 짊어지고 살아가는 자를 의미한다면, 사자는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과감하게 내던져서 마침내 자유를 획득한 자를 상징한다. 그러나 사자는 아직도 부정의 정신 상태에 머물러 있다. 기존의 모든 가치와 생각에 대해 과감하게 아니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자는 아직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면서 예라고 이야기하는 긍정의 정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인간의 정신이 최종적으로 사자에서 아이로 변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제 우리는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를 통해 장자의 양행이란 것이 결국 사자의 원리인 동시에 아이의 원리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된다. 양행은 사자처럼 기존의 모든 사유를 판단 중지하고 아이처럼 언제든지 타자와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청균과 도추 개념에서 드러난 망각과 회전의 이미지를 통해 우리가 순진무감과 망각 그리고 스스로 도는 수레바퀴라는 니체의 어린아이 이미지를 보게 된 것도 단순한 우연의 일치만은 아닐 것이다. 여명을 맡는 단독자. 우리는 양행의 논리를 통해 장자 철학의 내적인 구조를 살펴볼 수 있었다. 양행의 논리는 우리가 타자성을 경험하면 일종의 판단중지 상태에 이르게 되고, 역으로 일종의 판단중지 상태에 있게 되면 우리가 타자성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의 경우 타자성의 경험 단계로부터 판단중지 상태에 이르기보다 오히려 판단중지의 상태를 미리 확보함으로써 타자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잇는 판단중지의 수양 자세를 미리 확보할 수 있다는 말이다. 판단중지 혹은 이즘의 사태란 우리에게 장자가 강조했던 망각의 수양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장자가 권고한 망각의 수양론은 타자와 소통하기 위해서 일종의 판단중지 상태를 우리 마음속에 확보하는 것을 가리킨다. 장자의 수양론과 관련해 가장 유명한 대목 가운데 하나인 남곽자기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자.
남각자이가 탁자에 의지하고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숨을 쉬고 있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짝을 잃어버린 것과 같아 보였다. 안성자유는 그 앞에서 시중을 들면서 서 있다가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였다. 어찌된 일입니까? 몸은 진실로 시든 나무처럼 마음은 꺼진 재처럼 만들 수 있습니까? 오늘 탁자에 기대고 앉은 사람은 어제 탁자에 기대고 앉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자 남각자이가 대답했다. 자유야, 현명에게도 너는 그것을 질문하는구나. 지금 나는 내 자신을 잃었는데 너는 그것을 아느냐? 물론. 제자인 안성자유에게 남각자기는 지금 나는 내 자신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한다.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남각자기의 말은 자신의 자의식을 버렸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이것은 그가 일종의 판단중지 상태에 도달했다는 것 혹은 도추나 청균의 상태를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마치 자신의 짝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라는 표현 역시 중요하다. 우리는 이미 장자로부터 저것과 이것이 자신의 짝을 잃은 상태를 도의 지돌이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지 않은가? 결국 이곳에서 장자가 짝을 잃어버렸다고 말한 것은 자신을 잃었다고 했을 때 상이란 용어와 유사한 함의를 담고 있으며 이것은 결국 자의식을 망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자에 따르면 특정한 공동체의 규칙은 성심이란 형식으로 우리에게 내면화되며 이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여길 때 우리의 자의식이 출현하게 되는 법이다. 따라서 우리가 자의식을 망각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따르고 있던 특정 공동체의 규칙을 거부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유아론적인 꿈에서 깨어나 삶의 세계로 진입하는 사태를 의미한다. 그런데 간혹 장자가 강조했던 망각이란 표현에서 초월의 인상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현상은 장자가 주목한 망각의 작용이 결국 타자와 마주치기 위한 일종의 필요 조건이었음을 간과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의 에피소드 즉 견독 이야기를 함께 읽어볼 필요가 있다. 성인의 도로, 성인의 재주가 있는 이에게 알려주는 것 또한 쉬운 일이다. 그렇지만 나는 그에게 알려주고 그를 지켜봤는데 그는 3일이 지나 세계를 잊어버릴 수 있었다. 그가 이미 세계를 잊어버린 후 나는 그를 지켜봤는데 그는 7일이 지나 외부 대상을 잊어버릴 수 있었다. 그가 이미 외부 대상을 잊어버린 후 나는 그를 지켜봤는데 그는 9일이 지나 삶을 잊어버릴 수 있었다. 이미 삶을 잊어버린 후 그는 조철할 수 있었다. 조철한 후에 그는 독을 볼 수 있었다. 단독성. 야, 진짜 독이라고 표현하네. 초월론적 공간에 딱 쓴 거지. 지금 장자는 세계, 외부 대상 그리고 삶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것일까? 여기서 우리는 장자가 잊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들, 즉 세계와 외부 대상 그리고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형이상학적 사유를 통해 사유된 것임을 주목해야 한다. 그는 결코 삶의 지평에서 만나는 세계, 타자, 삶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경우 장자가 잊어야 함을 망이나 상이라는 글자가 아닌 왜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의미심장하다. 잊어야. 왜는 글자 그대로 바깥으로 보내다 혹은 도외시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이 왜라는 개념은 자신의 생각 속에 정립된 세계, 외부 대상 그리고 삶을 바깥으로 몰아내서 나의 마음속을 비운다는 의미를 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마음속에 상상된 것으로서만 존재하는 세계, 외부 대상 그리고 삶을 바깥으로 추방한다고 해서 우리 바깥에 존재하는 실제 세계나 외부 대상이 사라지거나 혹은 우리의 삶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우리는 붉은 선글라스 하나만을 벗었을 뿐이다. 이제 우리는 세계의 진정한 색깔들을 바라볼 수 있는 자세를 갖추게 된 것이다. 이 점에서 망각을 지향했던 장자의 수정론은 후설이 권고했던 판단중지와도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후설은 세계에 대한 자연적인 태도에 대해 판단중지하라고 강조한다. 그렇지만 이것이 세계 자체를 부정하려는 의도는 결코 아니다. 그는 단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문제 삼고 있을 뿐이다. 세계라는 가장 외적인 것으로부터 삶이라는 가장 내면적인 것에 대한 생각을 비워냄으로써 마침내 우리는 조철이라는 마음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조철은 아침에 여명이 터지는 경관을 비유하여 표현한 개념이다.
이것은 역으로 천하에 대한 일상적인 관념, 외부 대상에 대한 일상적인 관념, 그리고 삶에 대한 일상적인 관념이 지배하던 마음 상태가 마치 빛이 없는 암흑 같은 유아론적 상태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빛이 없는 밤에는 모든 것들이 무분별의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물들은 모두 나의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게 된다. 반면 아침에 여명이 비추면 무분별의 상태에 있던 모든 것들이 구별되어 내 앞에 다양하게 펼쳐진다. 서광이네. 아침놀 서광. 이제 밝은 빛을 통해 우리는 타자가 우울거리는 구체적인 삶의 세계를 회복하게 된 것이다. 망각의 상태로서 조철에 이르고 조철에 이른 뒤 장자는 우리가 독을 보게 되는 상태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다. 견독, 단독자. 초론적 상태인데 여기서 독이란 과연 무엇을 말한 것인가? 그것은 꿈으로부터 깨어난 주체, 이제 삶 속에 타자와 마주칠 수밖에 없는 주체의 모습을 상징한다. 조철의 상태에 이르러 우리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자들을 그들의 고유한 존재성에 입각해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바로 이런 상태의 주체 형식을 장자는 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독을 보는 상태, 즉 견독의 상태란 우리가 자신의 유한성을 철저하게 자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견독의 상태를 삶의 유한성을 발견한 상태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독을 단독자의 의미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단독자는 기존에 자신이 고집한 특정한 공동체의 규칙을 타자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삶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장자의 단독성은 정화열이 강조했던 존재 개념으로도 설명될 수 있겠다. 존재의 관념이 그에 대한 반대자들뿐만 아니라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근본적으로 오해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그 원에서 본 바와 같이 존재의 주요한 의미는 중심이 아니라 탈중심에 있다. 즉 다른 사람들과의 세계 및 다른 사물들과의 세계를 향한 자아의 탈중심성이 바로 그것이다. 탈중심성. 탈중심적 탈존적 존재, 실존이란 탈존적 존재지. 탈중심적 존재로서 인간은 외부 세계에 노출되어 있고 저편까지 넘어서 도달하려는 존재이다. 존재의 모토는 다음과 같다.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밖으로 나가라. 그래서 동물들, 존재로 태어난, 무로 태어난 인간은 타자와 관계하면서 변하지만 존재로 태어난 동물들은 타자가 없는 거네. 정화열이 말한 의미의 존재는 관례대로 실존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그의 지적처럼 어원 그대로의 실존은 바깥을 향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존의 중심은 그 자신에게 있는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타자에,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주체와 타자 사이에 있게 된다. 바로 이것이 그가 말한 탈중심의 의미이다. 그런데 바로 이런 탈중심적 존재야말로 장자가 강조한 단독자의 의미를 담고 있다. 단독자도 외부로 향해 있는 주체 혹은 타자와 마주치는 주체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화열이 이 지점에서 조금 감가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탈중심성이란 성격이 인간 존재에 대한 단순한 기술로서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우리는 집요할 정도로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아니던가. 그렇다면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기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나 탈중심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바로 이 부분에서 장자의 통찰력이 빛을 발한다. 탈중심적인 존재로서 단독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망각의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이 점에서 망각은 우리의 삶에 일종의 공백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망각이란 항상 비움이라는 개념을 동시에 수반하는 것이다. 이런 공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타자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공백은 타자를 담을 수 있는 열린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기존의 생각 혹은 기존의 의미를 비웠기 때문에 단독자는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의미를 채워야 할 숙명에 놓이게 된다고. 물론 새로운 의미는 타자와 마주쳐서 이 공백을 채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제 장자에게서 망각이 밖으로 나가려는 의지, 타자와 마주의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려는 의지로부터 모색되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만약 우리의 삶에서 새로움이 허락된다면 그것은 타자와의 마주침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망각의 수양론을 통해 타자와 마주칠 수 있는 최소한의 공백을 확보해야만 한다.
기존의 생각. 물론 새로운 의미는 타자와 마주쳐서 이 공백을 채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제 장자에게서 망각이 밖으로 나아가려는 의지, 타자와 마주의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려는 의지로부터 새로운 의미, 모색되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만약 우리의 삶에 새로움이 허락된다면 그것은 타자와의 마주침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망각의 수양론을 통해 타자와 마주칠 수 있는 최소한의 공백을 확보해야만 한다. 장자를 만든 사유 흐름, 삶의 긍정과 아나키즘적 전망, 양주. 양주의 사상은 고대 중국에서는 한때 파괴적인 영향력을 발휘했었다. 맹자, 한비자 등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유가나 법가 등이 모두 양주의 사상을 자신의 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도대체 양주의 어떤 점이 유가나 법가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 어쨌든 유가와 법가가 지배적인 담론이 됨에 따라 양주의 사상은 망각되고 은폐되는 운명을 맞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양주의 사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별로 남아있지 않다. 단지 맹자나 한비자가 남긴 목소리를 통해서만 양주 사상의 파괴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열자의 양주편의 양주의 사상에 대해서 알려주는 간접적인 자료들이 일부 남아있다는 점이다. 우선 맹자가 어떻게 양주를 공격하는지부터 맹자의 다음 구절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양주는 위아의 입장을 취한다. 자기 몸에 털럭 하나를 뽑아 천하를 이롭게 한다고 하더라도 하지 않았다. 반면 묵자는 겸해의 입장을 취한다. 정수리로부터 종아리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닳는다고 하더라도 천하를 이롭게 한다면 그 일을 했다. 맹자에 따르면 양주는 자신만을 위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반면 묵자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맹자가 보았을 때 양주와 묵자는 각각 양극단에 있었던 대립되는 사상가들이었다. 천하를 위해서라면 묵자는 자신의 소중한 삶을 희생하려고까지 했지만 양주는 천하보다 자신의 몸에 자란 털 한 올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인물로 비춰졌기 때문이다. 맹자의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는 양주가 지독한 이기주의자였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과연 양주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표방했던 사상가였을까?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한비자의 논의를 다시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어 위태로운 성에 들어가지 않고 군대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의롭게 여겨 천하의 큰 이익 때문에 정강이에 난 털 하나라도 바꾸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데도 세상의 군주들은 그를 따르고 예유하며 그의 치애를 귀하게 여기고 그의 행동을 높이면서 외모를 가볍게 여기고 삶을 중시하는 선비라고 생각한다. 대저 윗사람이 좋은 땅과 커다란 집을 진열하고 장록을 베푸는 것은 백성들의 목숨과 바꾸기 위해서이다. 지금 윗사람이 외모를 가볍게 여기고 삶을 중시하는 선비를 존중하면서도 민중이 목숨을 던지면서 윗사람의 일을 위해 죽는 것을 중하게 여기기를 바란다면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한비자, 현악. 삶을 긍정했던 모든 철학은 결국 아나키즘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볼 때 국가주의 철학자 한비자도 양주의 정치 철학적 함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거창한 명분을 위해 자신의 고유한 삶을 희생하지 않으려 한 양주의 철학은 결국 정치적으로 볼 때 아나키즘적 전통으로밖에 이해될 수 없기 때문이다. 강력한 전제 군주 정치를 지향했던 한비자의 관점에서 민중이란 존재는 누구나 이해타산적 존재였다. 자신에 대해서 이익과 해로움을 계산할 수 있을 때만 그들은 군주가 주는 상과 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따라서 국가의 부국강병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양주가 강조하는 것처럼 군주가 내리는 상이나 벌을 외적인 것이라고 가볍게 여기는 민중들이 있다면 어떻게 이들을 군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도록 만들 수 있겠는가? 여기서 한비자는 정치 철학으로서 양주 사상이 전제 군주 정치에 치명적으로 위험한 것임을 통찰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양주는 맹자가 보았던 것처럼 단순한 의미의 이기주의자는 결코 아니었다.
만약 양주가 그런 수준의 주장을 펼친 것이라면 한비자 같은 냉철한 사상가가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이다. 이기주의는 만약 자신에게 이롭다면 그것이 군주의 명령이라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주는 일종의 사회적 이익이란 것 자체를 이미 거부했던 사람이다. 우리에게 이익이 하나의 숭고한 목적으로 대두하면 우리는 머지않아 자신의 소중한 삶을 하나의 수단으로 폄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제공하는 어떤 이익이나 권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로운 개체들을 생각해보라. 바로 이 대목이 국가의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아나키즘의 파괴력이 드러나는 부분이자 국가를 위해 한비자가 진정으로 우려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양주가 모색했던 아나키즘은 어떤 논리로 현실화될 수 있을까? 그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도록 하자. 백성자고는 한 개의 터럭으로도 남을 이롭게 하지 않았고 나라를 버리고 숨어서 밭을 갈았다. 우임금은 한 몸을 가지고 스스로를 이롭게 하지 않았고 그의 몸을 지치고 깡마르도록 만들었다. 옛날 사람들은 한 개의 터럭을 뽑음으로써 천하가 이롭게 된다고 하여도 뽑아주지 않았고 천하를 다 들어 자기 한 사람에게 바친다 하더라도 받지 않았다. 사람마다 한 개의 터럭도 뽑지 않고 사람마다 천하를 이롭게도 하지 않는다면 천하는 다스려질 것이다. 열자 양주. 전체 세계의 진정한 평화가 돌아가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천하를 이롭게 한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만 한다고 양주는 주장한다. 그는 전체 사회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원인이 국가 혹은 국가가 추구하는 이념이 부재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오히려 그는 그러한 무질서의 원인이 삶을 희생하라고 선동하는 유가나 법가식의 국가주의적 이념 안에 도사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개체의 삶보다는 공동체의 유지를 우선시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삶은 단지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양주는 우리의 삶 자체가 다른 무엇으로도 환원되지 않는 고유한 절대적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국가나 공동체는 각자의 삶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결코 그 자체로서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개인의 삶이 희생될 수 있다고 본다면 이것이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현상이 아니겠는가. 사실 세계의 평화나 안정은 개체들의 삶이 그 자체로 긍정될 때에만 도래할 수 있는 것이다. 개체들의 삶을 희생하고서 얻어야 하는 세계의 평화란 단지 하나의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양주가 말한 바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은 국가주의적 이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신들의 삶이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국가주의 비판. 바로 이러한 순간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는 하나하나의 국가들이 개입할 수 없는 세계의 진정한 평화가 도래할 것이다. 반전과 비판의 논리 송견. 송견은 맹자와 동시대의 사상가다. 이것은 맹자, 고자, 하편의 송견이 전쟁을 반대하기 위해 초나라로 가는 길에 맹자를 만났다는 이야기로부터 쉽게 확인되는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송견은 반전주의 사상가라고 기억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그가 평화주의자였다는 것, 나아가 그의 사유 역시 아나키즘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는 국가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다툼을 근본적으로 종식시키려고 했었다. 이 점에서 송견은 일정 정도 전쟁을 반대했던 묵자의 겸해 정신을 계승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당시 묵자 악파의 비공 전략은 비극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강대국의 침범을 받는 약소국을 무력으로 지지해 줌으로써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전국시대에는 강대국이었던 국가도 때가 되면 약소국으로 전락하기 마련이고 역으로 한때는 약소국이었던 국가가 강대국으로 변모할 수도 있었다. 결국 이 과정에서 항상 약자를 선택해 목숨을 걸고 그들을 지원했던 묵자 집단만이 희생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희생의 대가로 평화의 세계가 도래한 것도 아니었다. 바로 여기에 묵자의 반전 사상이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반전 사상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을 방법은 없었을까? 이 대목에서 송견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상가이다. 그는 반전 사상을 철학적으로 새롭게 숙고함으로써 그것에 새로운 희망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한서 예문지에 따르면 그에게는 18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송자라는 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그의 저작은 양주와 마찬가지로 지금 거의 남아있지 않다. 하긴 반전 사상을 표방했던 그들의 저술이 거대 제국하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아쉬우나마 우리는 장자 속에 남아있는 간접적인 자료들을 통해 송견의 사상이 지닌 윤곽을 되짚어 볼 수 있다. 공격을 중지하고 병기를 버려야 한다는 주장을 학설해 외적인 측면으로 생각했고,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은 적고 얕은 것이다. 정욕과천이라는 주장을 학설의 내적인 측면으로 생각했다. 크든 작든 정미하든 거칠든 간에 그들의 실체는 단지 이런 주장들로 귀결될 뿐이었다. 천하. 장자를 편찬했던 절충주의자들에 따르면 공격을 중지하고 병기를 버려야 한다라는 반전 사상은 성경의 사회 철학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편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은 적고 얕은 것이다 라는 슬로건은 그의 철학적인 인간론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모든 반전 평화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송견에게도 하나의 당면한 과제가 있었다. 그것은 반전 사상을 회의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라는 문제였다. 당면한 과제. 반전 사상을 회의하는 사람. 바로 여기에서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은 적고 얕은 것이다. 즉 정욕과천이란 주장의 중요성이 드러난다. 이 주장은 단순히 우리의 기본적인 욕망이 적다는 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주장은 철학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사회적 욕망이 결코 본질적인 욕망이 아님을 선언하고 있다는 데 있다. 성경은 정욕과천이라는 주장을 통해서 사람들의 갈등과 투쟁이 대부분 허구적이고 관념적인 것으로부터 기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다. 인간의 갈등과 투쟁은 대부분 쓸데없는 명분과 이념에 따라 발생하는데, 이런 명분과 이념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회적 욕망으로 인하여 다퉜던 것은 인간에 대한 그들의 그릇된 이해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성경에 따르면 이런 자기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비본질적이고 허구적인 욕망을 마치 자신이 처음부터 타고난 본질적인 욕망으로 착각하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 서로를 파괴하는 다툼과 전쟁에 휘말려들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국가나 사회가 더욱 강화시키고 주장하는 비본질적인 욕망들, 즉 허구적 욕망들을 식별해서 제거할 수만 있다면 인간은 상호 파괴적인 전쟁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비본질적인 사회적 욕망을 본질적인 것으로 착각하는 것을 선입견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으로부터의 결별을 촉구했던 것이다. 만물들과 관계할 때 송견은 선입견으로부터 결별하는 것을 시작점으로 삼았고 마음의 포용함을 말했으며 이것을 마음의 작용이라고 불렀다. 그는 서로 친숙하고 다 같이 기뻐함으로써 온 세상을 조화시키려 하였으며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들을 설정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 천하. 사회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 등이 우리에게 있어 본질적인 욕망이 결코 아니라 사회에서 증폭시킨 허구적 욕망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에 대한 철저한 이해, 즉 자기 반성을 필요로 한다. 이런 자기 반성을 통해 우리는 일체의 비본질적 욕망들을 본질적 욕망들로부터 분리시키고 나아가 이것들을 제거하도록 노력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성경은 선입견으로부터의 결별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선입견으로부터의 결별은 그 자체로 최종 목적은 아니었다. 선입견으로부터 결별하라는 의미의 변류라는 성경의 주장은 타자와 갈등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방법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의 말대로 사회적 욕망을 본질적인 것으로 선전하는 선입견들을 제거하려는 진정한 목적은 서로 친숙하고 다 같이 기뻐함으로써 온 세상을 조화시키려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송견은 타자와 갈등하고 대립하지 않는 구체적인 행동 강령으로 모욕을 받아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 너무 좋아. 모욕을 받아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준칙을 제안하였다. 모욕을 당한 수치감에 타자에 대한 적대감을 품으면서 우리는 타자와 갈등하기 시작하는 법이다. 보통 우리는 남이 모욕을 하면 수치심을 느끼고 남이 칭찬을 하면 흥분하고 기뻐한다. 이 부분 너무 좋아. 모욕을 하면 수치심. 이로부터 우리는 수치심과 명예욕이라는 욕망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추론하기 쉽다. 그러나 송견에게 있어 이것은 위계적 사회에 살면서 불가피하게 위계적 사회의 흔적이었구나. 내면화된 사회적 욕망 구조에 불과한 것이다. 다시 말해 수치심과 명예욕은 결코 본질적인 욕망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욕망은 우리에게 내적인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외적인 것을 내적인 것으로 착각한다면 혹은 이런 선입견을 계속 유지한다면 우리는 타자와 치명적인 갈등 관계에 놓이고 말 것이다. 이제 송견이 정욕과천이란 주장과 변류를 강조했던 이유가 분명해졌다. 사회적으로 증폭된 욕망과 선입견으로부터 결별할 때만 우리는 자신의 욕망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게 된다. 송견의 이런 생각은 국가주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심지어는 국가주의의 핵심 치부를 건드리는 것이기도 하다. 국가주의는 부족한 재화에 비해 인간의 욕망이 너무도 크다고, 그래서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선전하곤 한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불가피한 갈등의 논리가 국가의 개입을 매번 정당화해 준다는 점이다. 그러나 송견은 인간의 욕망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송견의 사상은 결국 국가의 정당성 자체를 근본적으로 와해시키는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다. 이 점에서 순자가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특히 순자 정론편에서 집중적으로 송견 사상을 공격했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주의자로서 순자는 송견의 사상에서 강력한 아나키즘의 논리를 발견하고 경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논리와 존재의 발견 해시. 송견의 이런 거 너무 좋네. 모욕을 받아도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 모욕을 받아도 적대감을 품지 않는다. 이 적대감, 모욕과 적대감이 바로 이 수치심과 명예욕이 사회적인 인위적인 욕망이라는 거. 여기에 초연할 수 있어야지만이 생성할 수 있어. 타자와 수치심과 명예욕. 칭찬에 우쭐하지도 말고 모욕에 수치심을 느끼지도 말고, 모욕을 받아도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 논리와 존재의 발견 해시. 해시는 전국시대에는 사상가라기보다는 정치가나 논변가로 잘 알려져 있었다. 그는 백규라는 위나라의 재상과 논변을 벌였고 나중에 양해왕에게 재상으로 등용되어 합종설을 펴다가 창의의 연형설이 득세하게 되면서 위나라에서 나와 초나라로 갔던 사람이다. 나중에 그는 다시 남쪽의 초나라를 떠나 북쪽의 송나라로 되돌아온다. 바로 이 시점에서 장자는 해시와 만났던 것 같다. 해시와의 만남은 장자에게 새로운 세계를 만난 것과 같은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웬만한 모든 곳에 가보았고 당대에 탁월하다는 논객들과 직접 논변을 벌여보았던 해시는 장자에게 있어 마치 하나의 별세계처럼 보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해시는 장자에게 정치의 비정함과 아울러 언어와 논리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다. 한서 예문지 편을 보면 해시는 해자 1편을 지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해시 사상에 대한 윤곽은 오직 장자 천하편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의 영물에 대한 논의뿐이다. 영물. 여기에는 해시의 10가지 논리학적 명제들이 등장한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으로 첫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명제가 있다. 이 세 가지 명제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해시가 어떻게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시며 나아가 해시가 논리를 강조했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큰 것은 외부가 없는데 이것을 가장 큰 일자라고 부른다. 가장 작은 것은 내부가 없는데 이것을 가장 작은 일자라고 부른다. 크게 같음과 작게 같음은 다른데 이것을 작은 같고 다름이라고 한다. 만물들은 모두 같고 모두 다른데 이것을 커다란 같고 다름이라고 한다. 만물들을 널리 사랑하라. 천지는 하나의 단위로 세워질 수 있다. 대부분의 중국 고대 철학자들은 일종의 경험주의적 경향의 사유 태도를 취하고 있다. 경험주의. 이 점에서 엑시는 매우 예외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경험론자이기보다는 오히려 합리론자의 측면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논리적 명제들 중 첫 번째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해시의 첫 번째 주장은 사실 경험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논리 즉 사유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가장 큰 것은 외부가 없다는 해시의 주장은 순수하게 논리적인 명제에 지나지 않는다. 논리적으로 볼 때 가장 큰 것이 외부를 가진다면 그것은 가장 큰 것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가장 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외부가 없어야만 한다. 그러나 경험 세계에서 우리는 해시가 이야기한 가장 큰 것을 경험할 수가 없다. 아무리 큰 것이라도 그것은 바깥을 가진 것으로서 경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는 가장 큰 것이나 가장 작은 것을 생각할 수만 있을 뿐 결코 그 같은 현상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는 없다.
바로 여기에서 합리론자로서 해시의 면모가 분명히 드러난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해시의 5번째 명제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명제를 통해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류법을 연상시키는 논리적 세계관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망아지 한 마리와 강아지 한 마리가 있다고 해보자. 해시에 따르면 이 세계의 모든 개별자들은 모두 같음, 크게 같음, 작게 같음, 모두 다름이라는 위계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모두 같음이라는 위상에는 존재한다라는 정의가 속할 수 있겠다. 어쨌든 망아지나 강아지는 존재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크게 같음이란 위상에는 생물이라는 정의가 속할 수 있겠다. 망아지와 강아지는 모두 살아있는 생물체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 작게 같음이란 위상에는 동물이란 정의가 속할 수 있겠다. 망아지와 강아지는 식물과 달리 활동하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모두 다름이란 위상에는 개별성이라는 정의가 속할 수 있겠다. 결국 망아지는 망아지이고 강아지는 강아지이기 때문이다. 순수한 사변에 의한 논리적 추론 끝에 있는 만물들이 모두 같은 차원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만물들이 모두 같은 차원. 이것은 그가 존재를 발견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차원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는 묵자의 겸해를 연상시키는 주장, 즉 널리 모든 개별자들을 사랑하라는 충고를 우리에게 했던 것이다. 모든 것은 겉으로는 달라 보일지라도 결국 모두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존재를 사랑한다는 것은 개별자를 사랑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질까? 그렇다면 혹여 모든 것을 사랑하자는 그의 주장은 단지 사변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예를 들어 내가 A를 사랑한다고 하자. 이것은 사실 내가 A가 아닌 것, 즉 A를 제외한 무수히 많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우선 무관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축한다고 말할 수 있다. 사랑이라는 개념은 구체적인 개별자와 개별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해시의 사랑이 아쉽게도 관념적인 사랑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해시는 모든 인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한 사람의 구체적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을 것이 분명하다.